여보, 어머님 또 오셨어? 부담스러워 죽겠어. 이제 그만 귀찮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전화해서 잘 알아듣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시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정화라고 합니다. 세상에 자식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그 귀한 자식을 품는 어미의 마음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바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매일 챙겨 들어주십시오. 저는 은퇴 후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2층, 좁디 좁은 골목에 숨어 있는 그곳은 겉으로 보면 빛바랜 간판 하나, 달랑 걸려있는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침마다 묵직한 철제 셔터를 밀어 올릴 때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질 때마다 마치 세상에 다시 존재감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손님이 거의 들지 않아도 책장 사이를 스치는 먼지와 종이 냄새가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문학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알려주려 했고, 교과서 너머의 세상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앞에서 울고 웃던 모습은 여전히 선명했지만 정년 퇴직을 하고 난 뒤 그 모든 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교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도 없고 저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잊힌 듯한 공허함 속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커서 직장과 가정을 꾸렸고 이제는 제 곁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짧은 안부 인사뿐 예전처럼 길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에 들어온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아들 도현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는 나의 딸이다. 친어머니 없는 그 빈자리를 내가 반드시 채워주리라. 유진은 어린 시절 친어머니를 잃고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 뜨거운 불씨가 붙었습니다. 저는 평생 딸이라는 존재를 가져보지 못했으니 그 갈망이 며느리에게 투영된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진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는 순간에도 저는 그녀의 미소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축복의 말만 했지만 저는 그 아이의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눈을 감아도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그 후로 저는 유진을 향해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다 하면 따뜻한 국을 끓여두었습니다. 서점에 육아 서적이나 아동 심리학 책이 들어오면 건네주며 나중에 아이 키울 때 도움이 될 거야라 했습니다. 유진은 늘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 속에 감춰진 부담스러움은 애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더 분주해졌습니다. 유진이 엄마가 없으니 얼마나 허전할까. 내가 옆에서 꼭 도와야지. 송편을 빚으며 전을 부치며 제 머릿속은 온통 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한가득 싸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명절 음식 준비는 다 했니? 힘들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럴 때마다 유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젊으니까 힘이 넘치네. 얼마나 야무진가.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내민 정성은 자꾸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넘지 않고서는 결코 닿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매번 더 강하게 다가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될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어느 날 서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중 유진의 생일이 다가온 것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깊은 서랍에서 오래된 제자들이 선물해준 고급 펜 세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글씨 쓸 때 참 좋아. 유진이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꼭 필요할 거야. 설레는 마음으로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관 앞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제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또 오셨어? 솔직히 부담돼 죽겠어. 그 목소리는 분명 유진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순간 귀가 먹먹해지고 손에 든 펜 세트가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서점 불도 끄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담돼 죽겠어.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왜 짐이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직은 오해일 수 있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걸지도 몰라.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점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제 마음속 다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짐이 결국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를 자꾸만 곱씹었습니다. 부담돼 죽겠어.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았던 저였는데 정작 제 가족에게는 부담이 된다니 이보다 더 참담한 모욕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당장 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도현의 아내였고 내 손주를 낳아줄 여자였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잘하면 달라질 거야. 결국은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서점에 앉아 새벽까지 책장을 정리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책 속 문장들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그 문장을 붙잡고 저는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유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유진아, 내가 병원에서 힘들게 일한다니까 이 차가워진 계절에 손이 트면 안 되지 않겠니? 이 핸드크림 좀 써. 그러자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너무 챙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또 얼어붙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니.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나는 내 친정엄마니까.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번쩍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전 친정엄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너무 쉽게 단정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공백을 메우고 싶어 했을 뿐인데 그녀는 그 공백을 제 손길로 메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점 불을 켜고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건가? 너무 앞서간 건가? 하지만 곧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챙겨주겠어. 나 아니면 저 애는 결국 홀로 설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유진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아들 도현에게서 들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밤새 기침을 하더라고요. 약은 먹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저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뜨끈한 미음을 끓여 보온병에 담아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내가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잠시 후 도현이 문을 열더니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엄마, 이 밤에 어떡해? 저는 보온병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프다며. 유진이 이거 먹으면 속 좀 풀릴 거야. 그때 안방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도현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유진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빛은 피곤에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돼요. 저 괜찮아요. 유진은 미소도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괜찮다니 아프다는데 어떻게 괜찮아? 내 친정엄마도 없는데 누가 너 챙겨주겠니? 내가 아니면 누가 해주겠니? 저는 울컥한 마음에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친정엄마로 생각한 적 없어요. 제게 엄마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예요. 그 말은 저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저는 결국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고 말았습니다.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번져 눈물방울과 뒤섞였습니다. 그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을 쏟아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짐일 뿐이라는 것을. 그러나 저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서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고 책장 사이에는 쓸쓸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부엌에 앉아 송편 반죽을 치대며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나라도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침개를 부치며 유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떠올렸습니다. 느타리 버섯전, 동태전, 고소한 동그랑땡까지 손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 상 가득 음식을 싸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집이지? 내가 음식 좀 해서 가져가려고. 그러자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순간 제 손에서 들고 있던 전이 후라이팬 바닥에 탁 떨어졌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니. 저는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어색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지. 그러나 명절 당일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음식을 들고 며느리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렀을 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과 유진, 그리고 유진의 아버지가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인가? 어머니 오셨어요? 도현이 놀란 듯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음식을 내밀었습니다. 명절인데 그냥 있을 수 있나? 내가 해온 거 좀 먹어라. 그러자 유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너무 자주 이렇게 챙겨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을 긋는 듯한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진심으로 다가갔을 뿐인데 왜 이렇게 자꾸 벽이 세워지는 걸까? 돌아오는 길에 명절 불빛이 환히 켜진 거리를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점에 돌아와 불을 켜고 앉아 있자니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교사 시절 저는 수많은 아이들의 두 번째 엄마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집안 사정으로 울며 제게 기대던 순간 저는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졸업 후 찾아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라던 제자들의 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며느리만은 제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며칠 후 아들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좀 힘들어해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현아, 나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내 아내가 엄마 없이 자라서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메워주고 싶었어. 그러자 도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생각이고 유진 입장에서는 오히려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압박이라니. 내 진심이, 내 정성이 압박이라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나를 거부한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현의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서점 불을 켜둔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순간 책장은 차갑고 무표정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 동안 제자들의 엄마 노릇을 하며 살아왔던 제가 정작 며느리에게는 버거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밀어내는 걸까? 저는 책상 위에 엎드려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가 직접 써 내려가던 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유진을 처음 만난 날의 소감, 그녀의 웃는 모습, 제게 건넨 짧은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손으로 꼭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간 내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저는 서점 문을 닫고 조용히 유진의 집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어서 단 10분 거리. 하지만 그 길은 제 마음속에서 수십 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도현과 유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 웃음 속에 나는 없는 걸까? 나는 왜 늘 밖에서만 바라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유진의 얼굴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 억눌린 목소리, 그리고 단호한 거절.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을 칼처럼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힘들어할 때는 제 도움을 필요로 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를 찾게 될 거야. 그땐 내가 없으면 안 될 거야. 다음 날 서점에 앉아 있던 저는 괜히 책장을 정리하며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책 한 권을 집어들자 예전 제자가 적어준 편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두 번째 엄마예요. 평생 은인으로 기억할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 유진도 결국 나를 받아들이게 될 거야.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분노가 꿈틀거렸습니다. 왜 나를 거부하지? 왜 친엄마처럼 다가가려는 마음을 짓밟지? 그 분노는 점점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서점에 앉아도 음식을 해도 길을 걸어도 오직 유진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지켜볼 거야. 내가 곁에 있다는 걸 반드시 알게 될 거야. 저는 그날 이후로 몇 차례 더 유진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멀리서 도현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모습, 유진이 혼자 마트를 나서는 모습까지. 저는 그림자처럼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 살아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이유가 그녀를 지켜보는 일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도 나는 며느리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달라질 것이다. 언젠가 그녀는 나를 간절히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저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웃음 속에는 서늘한 슬픔과 차가운 확신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막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사랑인지 집착인지 분노인지 모호한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내가 멈추지 않는 이상 아무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어. 저는 그날 서점에서 평소처럼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 사이로 먼지가 흩날리고 유리창 너머로 햇빛이 들어와 묘한 그림자를 들이우던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으니까요. 도현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반갑다. 저는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유진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건가 싶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했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도현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꾸 유진이한테 연락하고 음식을 챙겨주고 찾아오니까 유진이 힘들어해요. 엄마 마음은 알지만 제발 조금만 거리를 두세요. 그 말은 제게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유진을 친딸처럼 여겨왔는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친엄마 흉내를 내는 것처럼 보여요. 유진은 엄마가 다가올수록 숨이 막힌대요. 친엄마 흉내. 그 말은 제 영혼을 산산이 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도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그 말들은 제 귀를 스쳐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참 동안 서점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책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듯 했고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내가 흉내를 내고 있었다고? 진심이 흉내가 될 수 있어? 진심은 진심이지 그게 왜 흉내야? 저는 중얼거리며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단 한숨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교사 시절 저는 수많은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두 번째 엄마라 불렀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이 인정받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며느리에게는 제 마음이 짐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아니면 유진이 잘못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이상한 분노와 슬픔만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한순간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수십 번을 시계를 확인했고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저는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제 머릿속은 불길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교사 시절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눈물로 저를 끌어안던 아이들, 어린 마음에 선생님 품을 엄마 품이라 부르며 울던 아이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엄마였어.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은 전해지는 법이야. 그런데 왜 유진만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 순간 앨범 속 한 제자가 남긴 편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두 번째 엄마예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제 옆에 계셔서 저는 세상을 버틸 수 있었어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흉내 따윈 내지 않았어. 내 마음은 진짜였어. 유진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야. 내 마음을 거부하는 건 그 아이의 오해일 뿐이야.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제 안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니야,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그 아이는 일부러 나를 거부하는 거야. 나를 엄마로 인정하기 싫어서. 그 생각이 들자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앨범을 닫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내가 더 강하게 다가가면 돼. 아무리 발버둥쳐도 결국은 내 품에 안길 수밖에 없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서점 문을 열자마자 책상에 앉아 유진에게 줄 책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가정, 심리학, 마음 치유에 관한 책들. 그 책들 속에는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줄게. 저는 책마다 포스트잇을 붙여 짧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책은 내 마음의 힘이 될 거야. 혼자가 아니란 걸 잊지 마라.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는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유진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는 구원자라도 된 듯 했습니다. 저는 상자에 책을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도현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나는 유진의 엄마니까. 진짜 엄마가 아니어도 마음으로는 엄마야.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유진이 이 선물을 또 거부한다면, 또다시 짐이라며 도현에게 하소연한다면,
그럴 때마다 도현은 점점 더 저를 멀리할 것이고 결국 저는 혼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생각이 들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성성한 얼굴. 그런데 제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나는 아직도 유진을 변화시킬 수 있어. 반드시. 며칠 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손수 싸놓은 책 상자를 들고 유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현이 하지 말라던 행동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만은 다를 거야. 이번만은 유진이 내 진심을 받아줄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저는 억지로 환하게 웃으며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책 좀 챙겨왔어. 내가 읽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야. 그러나 유진의 얼굴은 곧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아닌 당혹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발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를 생각해서 한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유진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찾아오시면 솔직히 부담돼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 했습니다. 부담? 내가 내 시어머니라서 엄마처럼 대하려 해서 부담이 된단 말이니? 도현은 제 손에서 상자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이제 그만하세요. 유진이 힘들어해요. 저까지 미치겠어요. 그의 손길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빼앗기며 비틀거렸습니다. 도현아, 넌 왜 내 엄마 편은 안 드는 거야? 내가 너를 키운 세월은 다 뭐가 되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외면했습니다. 엄마, 사랑이든 뭐든 상대가 힘들면 그건 집착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해요. 그 말은 저를 산산조각 내는 도끼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그저 너희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인데. 제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도현의 옆에 서서 저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연민보다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너져 내린 듯 했고 가슴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도현의 차가운 목소리, 유진의 냉정한 시선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착이라니, 내 진심이 집착이라니. 저는 이불을 움켜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라. 내가 아니면 저 아이는 무너질 거야.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은 눈, 초췌한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꺾여버린 자존심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졌구나. 속삭이듯 내뱉은 말은 공허한 울림으로 방 안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 아이들이 철이 없는 거야. 내 진심을 외면한 거야. 그 목소리는 나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이제 다르게 해야겠어.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간질거렸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래, 부담스럽다 했지? 좋아. 정말 부담 안 주고 보여주마. 그 말은 제 안에서 서서히 복수의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연락을 끊으니 오히려 마음속 허기가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휴대폰 불빛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혹시 도현이 먼저 전화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유진이 미안하다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그러나 휴대폰은 끝내 고요했습니다. 침묵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국 동네 친구 정숙에게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정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며느리 걱정해 준 게 죄야? 정숙은 눈을 흘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은영아. 내가 잘못한 게 어디 있어. 요즘 며느리들이 문제야. 도리도 모르고 예의도 없고. 너를 이용만 하려는 거야. 그 말은 기름을 부은 듯 제 안의 분노를 활활 태웠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괜히 그동안 참고 참은 거야. 이제는 달라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펜을 꽉 쥔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나는 결심했다. 다시는 그 아이들에게 내 진심을 헛되이 주지 않겠다. 그들이 원하던 대로 나는 물러나 줄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글자를 써 내려갈수록 제 마음속 분노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얼음 같은 냉정함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찾아오면 문을 닫아 걸고 부탁하면 차갑게 거절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세상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들의 그림자가 될 거야.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그들을 옥죄는 존재. 제 안에서 꺼지지 않는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대로 살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야.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그림자에는 분명히 도현과 유진을 향한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를 것입니다. 그날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제가 이제는 웃으며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것을. 저는 유진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 어려있던 불편한 그림자, 도현의 싸늘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제 심장을 꿰뚫고 지나갔으니까요.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전화기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꾹 닫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해? 유진이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어. 집에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도현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다짐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저건 부탁이라기보단 SOS야. 저러다 애가 잘못되면 어쩌지? 결국 저는 서랍 속 전화기를 꺼내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부엌 안에는 제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조림, 나물 반찬, 김치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후다닥 손에 장갑을 끼고 상자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간장 간이 세니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속이 덜 느글거릴 거야. 이건 부드러우니까 유진이가 삼키기 편할 거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 자신을 위로하듯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저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도현의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도현은 문을 열자마자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유진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먹을 뻔했어. 저는 그 말 한마디에 피곤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진은 소파에 기대 앉아 힘겹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번번이 신세만 지네요.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고마움의 눈빛이 아니구나. 그저 상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인사하는 표정이구나. 제 마음은 순간 얼음장처럼 서늘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해야 아기도 건강한 거야. 이럴 때 아니면 내가 언제 쓰이겠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언제든 불러다 쓰는 도구일 뿐이구나. 며칠 뒤에도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도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유진이 토하다가 기운을 못 차려. 혹시 소화제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그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옷을 걸쳐 입고 약국에서 사온 소화제를 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달려가는 이 모습, 이게 과연 엄마의 사랑일까 아니면 멍청한 희생일까? 스스로를 다그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자 도현이 황급히 달려 나와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고마워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제 가슴을 파고드는 건 달콤함이 아니라 씁쓸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도현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오늘은 국물 있는 게 먹고 싶대. 혹시 미역국 좀 끓여줄 수 있어? 저는 순간 핏속이 거꾸로 도는 듯 했습니다. 미역국이라니 출산 후에나 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그걸 찾는다는 건 단순한 입덧을 넘어선 변덕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술까지 차오른 불만을 삼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해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다시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손질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아기를 위한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도현이가 부탁한 거니까. 스스로를 설득하며 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나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향기와 달리 제 마음은 점점 더 씁쓸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무거운 국솥을 들고 도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빛은 피곤하다는 핑계 뒤에 감춰진 무심함이었습니다. 도현은 부엌에 냄비를 옮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 진짜 고마워요.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저 애는 단 한 번도 내 마음을 진심으로 받아준 적이 없구나. 고맙다 말은 하지만 그건 습관적인 인사일 뿐.
내가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있다고 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아니야. 나는 그저 살림도우미 같은 존재일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묘한 공허감에 휩싸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하고 산 걸까? 제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듯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도현의 전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새벽에 과일을 먹고 싶다고 하면 저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약속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아들의 부탁이라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처음에는 그 말이 뿌듯했지만 이제는 그 문장이 제 귀를 아프게 때렸습니다.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건 곧 다른 사람은 없으니 너는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선언 같았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의무의 낙인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 내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있다고 해서 고마운 존재는 아니야. 나는 언제든 대체 가능한 존재일 뿐이야.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지?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손끝 하나 움직이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때도 도현의 전화는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유진이가 과일 스무디 먹고 싶대. 혹시 갈아서 가져다 줄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몸 상태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아들의 목소리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제 목구멍을 타고 올랐습니다. 도현아, 엄마 지금 아픈 거 몰라? 엄마도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버린 순간 전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됐어. 툭 끊긴 전화 소리에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지금 아픈 몸을 이끌고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려 했는데 단 한 번 거절하니 마저 돌아오는 건 실망과 차가운 뉘앙스뿐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애타게 부르더니 못해주면 금세 버리는구나. 그래. 내가 그저 편리한 존재였던 거야.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마를 즈음 제 안에서 어떤 불덩이가 타올랐습니다. 그래, 나를 도구로만 쓴 거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심장이 뜨겁게 뛰며 제 숨결까지 거칠어졌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유진이 먹을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어? 내가 일이 많아서 도와줄 수가 없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았다. 이번까지만 해줄게. 제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불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번까지만? 아니,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해.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하녀가 아니야.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되갚아 줄 거야.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반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유진이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요동쳤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들,
그것도 한꺼번에 2명이라니. 도현의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여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드디어 애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처음 산부인과에서 마주한 유진의 얼굴은 축복의 빛 대신 지쳐버린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창백한 피부, 말라버린 입술, 그리고 텅 빈 눈빛. 그녀는 아기를 안고 있었지만 그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유진아. 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유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한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는 늘 저 아이에게 벽을 느끼는 걸까? 시어머니라서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며칠이 지나 집으로 돌아온 그들의 생활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쌍둥이는 밤낮 없이 울어댔고 도현은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갈아야 했습니다. 유진은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쏟았습니다. 작은 아파트 안에는 신생아의 울음소리와 부부의 다툼이 뒤섞여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도현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출근길에 무거운 어깨를 질질 끌고 퇴근 후에는 피곤한 얼굴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목소리에는 짜증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아, 제발 좀 버텨줘. 나도 힘들어. 그러나 유진은 그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아니면 직접 찾아갈까? 내 마음은 1000번도 넘게 흔들렸지만 결국 손끝은 가만히 멈춰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달라. 내가 다가가면 또다시 부담이라고 할 거야. 그럼 끝내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겠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끝내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은 결국 제 문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도현과 유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도와줘.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유진이도 무너져 가고 있어.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은 도현의 모습은 제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아이처럼 울고 있었고 도현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은 우리 좀 살려줘. 그 목소리는 처절했고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차올라 목구멍까지 막혀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 내가 손을 뻗어야 하지 않을까? 심장은 애타게 그들을 끌어안으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가운 기억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연락이 부담스럽다 했잖니.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눈물이 순식간에 마르듯 사라졌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제 입술은 얼음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느릿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유진아, 너희 말대로 할게. 내 존재가 부담스럽다 했지? 그럼 나도 부담 주지 않을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데? 유진도 눈물범벅 얼굴로 제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이번만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은 상처들이 단단히 굳어지며 벽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밀어냈잖니.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밀쳐내고 이제는 내가 달라져야 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그림자가 아니야. 도현은 절망적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크게 요동쳤지만 다시 차갑게 다잡았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지. 하지만 아들조차 엄마의 마음을 짐으로만 여긴다면 이제 나는 엄마라는 이름을 벗어야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현관 앞의 공기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바깥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선 제 두 다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등 뒤로 도현과 유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현관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어머니, 저희 죽을 것 같아요. 그 울부짖음이 귓가에 맴돌며 제 심장을 수없이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런 날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제 안은 오히려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를 짐 취급한 그들에게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겠어. 그 순간 문이 세차게 두드려졌습니다. 쿵쿵, 쿵쿵. 도현의 주먹 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열어줘요. 아이들이 있어요. 쌍둥이에요. 엄마 손주잖아요. 그 목소리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싸늘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손주? 손주라 그런데 그 손주가 태어나기 전 나를 필요 없다고 밀어낸 건 누구였더라? 저는 의도적으로 무심한 목소리로 문 너머에 대꾸했습니다. 너희가 내 존재를 짐이라 했잖니. 그럼 내 도움도 짐일 거야.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유진이 죽을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그럼 병원을 다녀와.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집에서 애들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엄마 걸어서 10분 거리잖아요. 몇 시간만이라도. 저는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10분이든 1분이든 안 가. 너희가 원한 대로 해줄 뿐이야. 순간 현관문 밖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이 무릎을 다시 꿇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당신 없인 살 수 없어요. 그 처절한 말에 제 눈가가 순간 젖어들었지만 곧 입술을 깨물며 막았습니다. 그래, 저 아이는 내 아들이지. 하지만 아들이라 해서 나를 무조건 희생양 삼을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저는 심호흡을 길게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도현아. 모든 건 이미 지나갔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아. 내가 원하는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 제 말에 바깥에서 유진의 흐느낌이 크게 터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친엄마 흉내 낸다고 그런 말 제발 잊어주세요. 그 말에 제 안에서 오래 묵은 상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지 결국 내 입에서 직접 나오네. 친엄마 흉내 냈다고 그 말 내가 평생 기억할 거야.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유진아, 너는 이미 내 친엄마를 잃었지.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밀쳐냈잖아. 그 대가를 이제 치르는 거야. 난 더 이상 내 친엄마도 내 시어머니도 아니야.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일 뿐이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문 밖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 깊이 선을 그었습니다. 도현과 유진의 삶에서 그리고 쌍둥이 손주들의 삶에서조차도 현관 앞에서 그들이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드리던 소리도 흐느끼던 울음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파도가 바위를 세차게 때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물러나듯 그들의 울부짖음도 제 단호한 침묵에 삼켜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밖이 고요해졌을 때 저는 무릎이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구나. 그 생각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도현과 유진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천천히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초라했고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상하리만큼 미안함보다 자유로움이 더 크게 몰려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자 오래도록 잊고 있던 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아라. 그 말이 제 안에서 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향기가 퍼지며 온 집안이 낯설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도 제대로 맛보지 못했던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쌍둥이 손주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집의 문턱을 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도현과 유진이 다시 손을 내밀어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애원은 분명 제 가슴을 찌르겠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경계를 세웠다. 아들마저도 넘을 수 없는 선을.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기로 했다. 펜을 놓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은 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이 아직은 쓰라렸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숨결이 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은 이제 막 다시 태어난 거야.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삶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에도 심장이 요동치고 그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가는 것이 제 몫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화가 울려도 무심히 지나칠 줄 알게 되었고 메시지가 와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답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무심함이 제겐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해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이면 천천히 일어나 따뜻한 차를 끓입니다.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새삼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 시간이다. 과거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거나 아이들을 챙기느라 제 시간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제 하루는 남의 필요에 맞춰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하루가 오롯이 제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서점은 제 발길이 자주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저는 그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늦은 나이에 무슨 책이냐고 묻지만 저는 늦었기에 더 절실히 읽고 싶은 겁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삶의 빈틈을 채워주고 저를 더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특히 자기계발서나 여행 에세이를 읽을 때면 아직 나에게도 새로운 길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친구들과의 여행도 잦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기차표를 끊고 배낭을 메고 자유롭게 웃으며 길을 나섭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에 스칠 때, 산바람이 뺨을 때릴 때 저는 진정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제야 내가 나로 존재하는구나. 그 감각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육아에 지쳐 있다는 소문을 친구들에게 전해 듣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예전처럼 죄책감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고 제가 짊어질 몫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그 굴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던 제가 비로소 저를 위해 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엔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시어머니 혹은 헌신적인 그림자가 아니라 오직 한 사람 나로서 자유로운 일상은 분명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함 속에는 때때로 씁쓸한 맛도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혼자 카페 창가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남편과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제 안에서 오래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나도 저런 시간을 꿈꾸며 살았었지. 하지만 결국 내 몫은 그림자였구나. 그 순간 제 눈가가 젖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나는 과거에 갇히지 않기로 했잖아. 자유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에서까지 걸어 나오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책장을 넘기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은 손주 자랑을 늘어놓으며 즐겁게 웃곤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손주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두고 또 어떤 친구는 매주 손주 돌봄을 위해 시골과 도시를 오간다며 투정 섞인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부러움인지 안도감인지 그것조차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곧 저는 제게 다짐했습니다. 내 손주라고 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내줄 이유는 없어. 그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있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뿐이야. 그 다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제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제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림을 배우고 작은 동호회에 가입해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점 더 제 안에서 새로운 활기가 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부탁이 아닌 온전히 제 선택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외로움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문득 고요가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만약 그때 문을 열어주었더라면 지금 내 곁에 쌍둥이가 와서 웃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또 다른 희생일 뿐이야. 그 길은 이미 걸어봤고 끝이 어디인지도 알잖아. 자유와 외로움은 늘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외로움마저도 제 일부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삶의 무게이자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대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서점에 들러 신간 코너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한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길을 잃었는지 울음을 터뜨리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작은 손길, 떨리는 울음, 그 모든 것이 제 가슴 깊숙한 곳을 강타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내 손주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저는 아이를 안아 달래주며 직원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가자 저는 서점 한켠에 멍하니 서서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후회, 미련,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의 본능.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로 한 가지 결심이 또렷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삶을 지켜야 해.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유를 더 단단히 붙잡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작은 일기장을 펼치고 제 감정을 솔직히 기록했습니다. 울적한 날이면 그대로 적었고 즐거운 날이면 그 기쁨을 적어두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저는 스스로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또한 저는 작은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이며 제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니 제 안의 따뜻함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의 부탁에 억지로 내어주던 헌신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단순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되는 것임을, 남이 강요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더 이상 쓸쓸함만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외로움이 밀려와도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제 목소리를 더 분명히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웃으려 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레 웃음이 나오곤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깊게 패였던 주름조차도 이제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걸어온 제 용기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너 요즘 참 달라졌어.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인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나답게 살고 있으니까. 그 순간 제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부부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다 해도 제가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목,
제 삶은 제목. 그 단순한 진리를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지의 푸른 바다를 그려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그 다짐은 제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 혼자 창가에 앉아 있을 때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저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제 발걸음을 단단히 해주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나로서 살아간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짐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자유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삶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제 삶을 이어갑니다. 제 사연이 공감과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풍성한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